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해나의 정신살롱 이해나입니다. 오늘은 오늘정신건강의학과 양용준 원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원장님 이렇게 병원 정보나 원장님 이렇게 정보 찾아보면서 네. 일단 병원 이름이 오늘정신건강의학과예요. 네. 근데 혹시 그 오늘이라는 이름을 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다들 살아가면서 오늘을 잊고 사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이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지난 일들에 대한 후회나 반추 자꾸 돌아보고 그것 때문에 너무 우울해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과거에 매달려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신 분들도 많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 걱정을 하시다 보니 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과거나 미래 여기에 사로잡혀서 정작 중요한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오늘 현재 지금에 집중하자, 또 정신과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이 지금 여기에서 잘 지내자, 이런 것들이라서 네. 저희 이름을 오늘이라고 지었습니다. 간혹 이제 그런데 네. 이 문자가 환자분들한테 하루 전에 발송이 되는데요. 네. 오늘이라고 나와가지고 내일 오셔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진짜.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오늘을 산다는 게 네. 그러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네. 많은데 네. 어떤 노력을 네, 참 이게 네. 마음 챙김이란 걸 많이 합니다. 이유는 어쨌든 너무 시달리다 보면 정말로 내 머리가 어떻게 해야 지금을 잘 살고 있는지 까먹기도 해요. 사실 우리 맨날 스마트폰 보고 이렇고 또 미디어나 이런 노출되다 보면 내가 진짜로 나 자신에 대해서 혹은 나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이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사실 기자님도 혹은 저도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네. 그게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고, 앞으로도 창의적인 걸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특히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이런 것들을 뭐 종교적으로는 감사하며 지낸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감각을 잘 느껴보고 지금의 머무르고 있음을 안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차츰 이제 마음의 평화를 좀 찾아가는 방법이긴 합니다. 네. 그 속에서 이제 필요하면 혼자서 잘 안 되시니 보통 같이 가는 가이드, 상담이 필요할 거고, 네. 정말로 심각해지시면 더 어떤 약물 치료든 다른 치료를 이제 받으셔야 될 거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인 트라우마도 네. 약간 방금 원장님께서 하신 네. 말씀이랑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좀 뭐 우울증이라거나 아니면 불안증 이런 네. 것 때문에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측면을 좀 얘기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나요? 네, 네. 물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네. 일상생활에서 트라우마라는 이 정신적 외상, 이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나 트라우마 입었어, 이렇게 쉽게들 맞아요. 하시는데, 네. 실제로 저희 병원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설문을 체크할 때 네. 우울, 불안 외에도 트라우마를 겪었다, 이런 항목이 있는데, 그런 항목에도 트라우마에 체크하신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십니다. 오. 그리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거기를 겪으셨던 분들, 혹은 친구랑 같이 갔던 분들, 네. 또 가족이 있었던 분들이, 저희가 또 용산이다 보니까 이태원이 바로 근처니까 네. 많이들 오시기도 했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직접 그 당사자도 아닌데도 네. 그 사건을 접하고 다음날 좀 힘들었어요. 아, 그러시죠? 네. 네. 전 국민이 이거를 겪어보다 보니 그게 밤중에 일어난 일이 거의 생방송으로 계속 쭉쭉쭉쭉 보도가 됐잖아요. 네. 사망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네. 저기에 내 아는 사람 있으면 어떡하지?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미디어에 노출되면서도 다들 힘들어하시니까, 네. 예전에 특히 우리가 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도 네. 그때는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너무 적나라한 영상들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네. 심지어 TV를 못 보는 분들도 있으셨죠. 네. 그래서 이번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이런 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으시도록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또 이 기자님 같은 또 언론인들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분들을 위한 상담을 하기도 했고요. 네네네. 이게 내가 트라우마
트라우마로 작용하는지 몰랐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게 나한테 트라우마로서 작용을 하고 있었고 네. 이로 인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렇게 병원을 찾아서 네. 이후에 좀 깨닫게 되는 네. 사례들도 좀 있을까요? 네, 일단 트라우마라고 하면 전쟁이나 범죄 혹은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이나 혹은 부상의 위험 혹은 성폭력 같은 아주 끔찍한 이런 부분들을 겪었을 때 혹은 내가 직접 봤을 때 가족이 이런 거를 하게 된 걸 알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겪었던 쌓여왔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물이 바위에 떨어지는데 계속 네. 똑똑똑 떨어지면 결국 바위가 패이잖아요. 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건강도 그렇게 해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게 대표적인 게 어렸을 때 지속적으로 잘 몰랐지만 겪었던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 예를 들면 학대라든지 네. 방임이라든지 네. 폭력, 이런 또 언어적인 폭력 등 이런 부분들이 점차로 이제 쌓여오면서 네. 우리한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멀티플한 이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중첩된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또한 어떤 분은 50대 정도 되셨는데 본인은 모르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왜 그 장소에 가는지, 여자분이셨는데 남자분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계셨는데 네. 잘 기억, 별일 없었고 이랬다고 했던 아동기 경험 중에 네. 제가 한 거의 쭉 오랫동안 상담한 뒤로 본인이 그때 몰랐는데 자기가 5살 때 성추행을 겪었던 것이 이제서야 20-30년 만에 기억이 났다.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네. 자기는 생각지 못했던 네. 그런 사건이 알고 네. 보니까 되게 크게 작용을 했었던 거네요. 네. 혹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 보통 우리가 유치원 때 그 이전엔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혹은 고학년 또 중학교 심지어는 이런 부분이 통째로 거의 기억이 없는 분들도 있으세요. 잘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 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과 계속 상담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중고등학교 때 또 초등학교 때 왕따,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웠어서 나도 모르게 그 기억이 통째로 이렇게 날아가 버린, 네. 내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 기억이 없어져 버린 분들도 있으세요. 네네. 네. 원장님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네. 저는 그거와 반대로 네. 과거 기억을 너무 생생하게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네. 나이가 30이 훨씬 넘었는데 네. 막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도 막 너무 네. 잘 나고 네. 친구들 얼굴부터 이름까지 다 기억이 나요. 네. 이런 건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일단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머리가 좋으신 게 같고 네. 아마 기자님은 남들보다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예민하신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네. 잊지 않으려고 하는, 혹은 정말로 기억이 좋아서 돌 때 기억난다는 분도 있으세요. 물론 이제 네네. 본인이 들어서 했던 거를 재구성했을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 무슨 얘기, 어떤 이렇게 분위기였는지 엄마 아빠는 기억하지 못한 네.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기억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자님은 네. 특화된 부분이고 네.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나한테 힘들게 다가왔고 네. 자꾸 이것들이 좀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트라우마에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과도하게 각성되는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그렇구나. 네, 제가 이제 저희가 쿠쿠닥스라고 하는 네네. 마음이 부서지기 쉬운 어떤 힘든 분들을 위한 저희가 정신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네네. 거기에서 제가 니체의 명언에 대해서 정신과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 네네, 궁금해요. 네. 거기에서 망각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의 실수조차 잊음이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결국은 기억이라는 게 너무 뚜렷하게 남아 있어서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요. 맞아요. 혹은 중요한 거는 내 몸 안에 남아 있는 기억, 굳이 무의식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네. 그때 이렇게 약간 왠지 싫은 느낌,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몸으로 느껴지는 기억일 텐데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 혹은
때때로는 이성적인 요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성적인, 감정적인 것들을 중시해야 될 때도 있고 혹은 여기에 너무 시달리지 않아야 될 때도 있고 네.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네. 트라우마의 예시를 좀 보면 네. 사람들은 보통 완전히 뭐 전쟁, 네. 아니면 가정폭력, 네. 교통사고 이런 식으로 네. 되게 막 엄청나고 큰 사건을 네.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네. 또 그 밖에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너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래 했던 이런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본인에게 굉장히 상처로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야 너 게을러서 그래, 네 성격이 이래, 네가 해야지, 넌 왜 그것도 못해, 이런 것들 아주 사소한 것들도 나한테 중첩되면 말씀드렸듯이 계속 상처로 남게 되고 네. 그것들이 현재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겠죠. 이제 PTSD라는 게 네. 외상 스트레스 장애인가요? 네,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는 근데 또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다 네. 보니까 사람들이 PTSD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네. 좀 많은 것 네. 같긴 한데 네. 좀 정확하게 PTSD란 무엇인지 좀 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PTSD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기는 합니다. 진단을 붙일 때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 워낙 요즘 사고나 문제들이 일상다반사처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많이 알려지게 돼 있는데 뭐 역사적으로는 뭐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왔는데 갑자기 이 잘 무술 귀환을 했는데 귀국했는데도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때부터 조명되기 시작했는데 PTSD의 진단은 일단은 그런 정신적인 외상,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전쟁이나 범죄, 사망, 부상 혹은 성폭행 같은 사건들을 직접 겪으시거나 그걸 내가 목도 보고 있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겪게 된 걸 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경우 네. 또 심지어는 그런 일들에 자꾸 노출되는 직업적으로 하시다가 경찰관들이 자꾸 사망 사건을 하다 보니까 혹은 소방 공무원분들이 자꾸 이런 위험한 현장에서 어떤 문제되는 혹은 끔찍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네. 그런 것들을 겪었던 분들이 차츰 증상적으로는 이 사건을 시도 때도 없이 떠올리게 됩니다. 사건을 재경험하는 거죠. 꿈에서 혹은 갑자기 길을 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때의 감정이나 힘들었던 게 확 살아나는 거죠. 말씀드렸죠. 몸으로 살아나는, 몸에서 기억하는, 그거를 그대로 겪는 그런 사건의 재경험을 믿고 이게 정신적으로는 이제 생각을 안 했는데 몸부터 반응이 하기도 네, 하나요?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부들부들 떨리고 어디를 갔는데 꼼짝을 못 하겠는 이런 거. 소스라치게 놀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네. 꿈에서 악몽을 계속 꾼다거나 네. 이런 사건의 재경험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회피하게 돼요. 그래서 이태원 주변을 못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 생각나는 것들을 회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하게 각성이 됩니다. 그래서 과각성. 그래서 자꾸 생각 안 해. 얘 너 왜 이렇게 예민해져서 하듯이 별거 아닌데 화를 엄청 낸다거나 잠을 너무 못 자게 되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과도한 각성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국 감정적으로 인지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또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네. 이런 인식을 하게 되는 그렇게 감정이나 사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한 달 이상 계속되어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있게 되는 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PTSD의 진단 기준입니다. 아, 근데 보통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2주 이상이라고 하던데 네. PTSD는 한 달로 보나요? 네, 보통? 그렇게 보는 이유가 네네. 처음에 한 달이 못 돼서 해결이 되면 그 에큐트 스트레스,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받을 수 있는 정도는 이렇게 1개월 내에 끝날 수 있다는 건 만성화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기준에서 잘 관리를 해보자는 거고 네. 한 달 이상 지속되었다면 빨리 치료적으로 개입되고 투입이 네. 되어야 만성화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심각한 질환이고 이런 다른 우울이나 불안이나 공존 질환도 많이 동반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일로 요즘 기억이 안 나고 막 그런 잠만 못 자라고 했더니 근데 다른 증상들에 묻혀서 PTSD로 진단 못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간혹. 네. 그러니까 요것들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죠. 네. 그럼 내가 PTSD가 좀 의심됐을 때 네. 병원에 오면 물론 이런 상담도 하겠지만 이렇게 뭐랄까요 테스트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네. 일단은
본인의 감정 상태를 체크하는 지필지를, 척도들을 살펴봐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기도 하고요. 네. 정말 심각해서 다 다뤄봐야겠고 이전의 것까지 봐야 되면 종합심리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저희는 뇌파를 찍기도 합니다. 오. 뇌파는 뇌의 기능을 보는 겁니다. MRI가 이렇게 생긴 구조를 보는 거라면 네. 기능이 잘 되고 있는지 혹은 정서적인 이유로 인해서 뇌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를 네. 보는 게 뇌파입니다. 네. 그런 거는 예전에 경련이 있었다, 간지를 앓는 뇌파랑은 조금 다르게 네. 그거를 정량화해서 어떤 컴퓨터로 분석을 해 놓는 검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량화된 뇌파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 뇌파 검사는 많이 하진 않는 거 아닌가요? 네, 보통은 네. 많이 하진 않지만 네. 요즘은 하는 선생님들도 꽤 있으시고 오. 저희는 꽤 자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원장님. 혹시 원장님이 이렇게 보셨던 사례 중에 네. 좀 심각했던 PTSD 환자 사례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있죠. 네.